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 소개팅할 때 네. 상대방의 성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MBTI. 밸런스 게임을 한대요. 밸런스 게임? 그 소개팅을 중독이에요. 딱 하면은 자주.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이런 거잖아요. 민초파세요? 반민초죠. 반민초요? 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아, 그걸로 판단을 하는구나. 그냥 두 개 다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성향이 살면서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사실 저희는 진짜 반대인 경우가 그래요? 많거든요. 식성은 민초는 어때요? 네. 두 분은? 저는 민초다. 치약을 왜 먹느냐. 아, 저랑 남자분들은 라고 당연히 생각을- 민초를 먹어야죠. 그 퓨전의 아름다움.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물 만두냐 분 만두. 물. 저는 구워야 돼요. 저는 구워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진짜? 불구덩이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수분기 쫙 하고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크랑키하게 쫙. 물만두가 그러니까 맛있죠. 살 찌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작부터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 선택은 재테크에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네. 힘들게 모은 나만의 소중한 시드머니. 주식이냐? 부동산.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고민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분은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오직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죠. 명언이다, 명언. 오. 그러면 머니 네. 트레이너시니까 저희의 어떤 현 상태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나요? 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네. 자, 우리 먼저 황재성님, 네. 본인의 잉여 소득 어디에 주로? 얼마 전에 뭐 주식을 좀 뭐 다 처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철수, 일단 철수. 네, 일단 철수. 한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한보 볼수 있죠.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네. 최은정님은 주로 가장 큰 지출. 네. 무조건 그냥 땅에 묻는 것처럼.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금. 다 저금이에요. 저축을 한다. 네. 예금으로. 뭐 이런 분 쓰는 계시구나. 거를. 이렇게 이제 안정지향형, 위험 회피형 같은 분들이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위험 네. 회피. 어떠세요?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시긴 하는데 네. 전부 한 종목에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주주가 목표시구나. S죠. 네. 하나의 종목만 파는 그런. 저도 이제 그렇게 주식을 조금 하면서 이게 뭐 3분의 1 정도 나눠서 이렇게 현금으로도 갖고 있고 주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 이 프로그램 하면서 추천받은 주식 덕분에 진짜.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이익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50년 정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좀 네.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자녀 때 성공하겠네. 네. 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길게 보고 억지로 가고 있죠. 네, 저희들 어떤가요? 뭐 사실 세 분이 조금씩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돈을 벌면 내가 정말 못했던 걸 소비하는 쪽에 이 황재성님. 그리고 난 변동이 큰 거 싫다. 일단은 모은 거를 원금을 최소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축. 네. 그다음에 뭐 주식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나왔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이 딱 맞다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예. 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분 다 필요합니다. 뭐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언젠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모으기만 했어도 안 되겠죠. 그럼요. 그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먼저 지금 쓰고만 있으니까 네. 그게 많이 이제 벌써. 일단 일부 문제다. 저축을 하고. 일부 저축. 네, 네. 한 60%는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뭐 주식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내 집 없이 주식만 올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 은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네,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정답입니까? 주식과 부동산. 부동산. 네. 무엇이 정답이냐? 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아닙니다. 주식은 우량주니까 장기 보유하면 돈 번다. 그리고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이 10년 지났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은정님 너무 궁금하죠? 네. 반토막. 10년 동안 그냥 제자리. 반토막. 진짜?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드머니 1억이라고 하는 허들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거.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주식, 부동산. 네.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정답입니까? 주식과 부동산. 네. 무엇이 정답이냐? 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뭐 어떻게 역시 갈비찜인가? 아니 역시 비트코인이야. 자, 제가 오늘 신발인가 신발? 코인이었어요. 주식과 부동산 신발 리세일이었어. 여러분 갈비찜. 말씀 좀 할게요. 네. 자, 제가 부동산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무슨 차이야? 그게 주택 부동산 아닙니까? 중에서도 그게 주택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자, 부동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좀 움직일 수 없다. 맞아. 현금화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으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네. 저는 세미 캐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미캐시면은 거의 현금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자꾸 뭐 상가, 건물, 임야, 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주택,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제 재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산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풀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자산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은 자산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돼야만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희 남편이 매달 이렇게 월급을 타다 주는데 월급의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한테는 자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맞네요. 맞네요. 자산이네. 그럼 맞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남편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아니네. 두 가지 항목에 다 해당이 돼야지 됩니다. 자산이군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자산이 뭔지 아시겠죠? 네. 왜 우리가 자산을 가지려고 하죠? 아직 자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 은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 자,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자, 이거를 오늘 풀어볼 건데 자산 가격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현금 흐름의 양입니다. 양.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황재성 씨. 네.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아파트하고 네. 월세 150만 원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둘 중에 뭐가 비쌀까요? 월세 150만 원 나온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죠. 그럼요. 생각처럼 똑똑하시군요. 역시 너무 맞췄어. 자, 맞췄어요? 현금 흐름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 나오는 높은 거. 아파트가 비쌉니다.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 제가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현금 네. 흐름의 양이 자산 가격에 네. 영향을 이건 좀 미친다. 당연- 집값이 당연하게 비싸면 당연히 월세도 비싸지 비싸죠. 않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아파트하고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상가. 어떤 게 비싸요? 아파트. 아파트. 상가는 잘 안 나갑니다. 제가 가게를 또 하기 때문에 네. 상가 하면은 황금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 이야. 자, 똑같이 현금 흐름이 1,200이라 하더라도 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공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상가 건물은 어떻죠? 공실이 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월세 항상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똑같아도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네. 기대감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강남의 아파트가 네, 있어요. 아파트. 월세 100만 원 나오는 비강남의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게 비쌉니까? 이거는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강남 아파트가 비싸요. 왜냐? 어쨌든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기대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강남의 아파트와 비강남의 아파트 둘 다 현금 흐름은 1,200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네. 그럼 둘 다 아파트면 안정성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미래에 뭔가 월세가 더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왠지 모를 기대감. 아. 이게 자산 가격을 달리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산의 가치는 결국 우리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걸 수도 있겠다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참 예를 들어볼게요. 네.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아본 적 있죠?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서 그것 100점 때문에. 맞아본 적이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하겠지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맞았다고 치시고 네. 일단 맞을 보통 우리가 잘 몽둥이 초등학생들이 100점을 맞으면 네네. 빛의 속도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쵸. 네. 뭐 자랑을 해야 되니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너무 칭찬해주고 그냥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희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 이렇게 맞아. 그럼 그래. 왜 그러셨을까? 왜 자꾸 애들이- 숨통을 조여오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100점의 절대 가치보다는 100점의 상대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재테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재테크가 우리 오상진 씨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가치라는 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집이 5천만 원 올랐어. 너무 좋아. 뛸 듯이 5천만 원 올랐다. 네.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길 건너는 1억 올랐어. 짱나. 그러면 우리 집은 5천만 원 떨어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상대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이제 또 종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또 건물일지 아니면 또 상가일지 아파트일지 땅. 여기서부터가 땅도 이제 있고. 그렇지, 땅도 있고 경매. 여기서부터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부동산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테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재테크란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에 은퇴할 때도 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20,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상가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남이나 명동, 홍대, 건대와 같은 중심 상권에 나가도 요즘 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강남에도 나오고. 왜 그러냐?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쇼핑을 어디서 하십니까? 온라인. 휴대폰으로 하죠? 네.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병원 가는 거 말고 오프라인 매장을 갈 일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20, 30년 후에는 그럼 이런 트렌드가 과거로 바뀌어서 60, 70년대로 갈 거냐? 레트로 열풍.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 중에서도 뭐 분명히 살아남고 괜찮은 것이 있겠지만 네네.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예요. 네. 도시에 있고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 30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어떨까요? 좋겠죠. 좋죠. 밑에 막 지하철 막 다니고 당연하죠. 막 그래버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작업-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도 굉장히 안전한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가 주식에 비해서도 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안정적? 우리가 보통 주식과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리스크라는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죠. 네. 오늘 뭐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내 집 마련은 정말 하고 싶긴 한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어머.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리스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리스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변동성.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평균 값에서 얼마나 더 마이너스,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냐. 이 확률 분포의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분들이 경험이나 지식 없이 이렇게 쉽게 했다가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은 상당히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자,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을 샀더라도 집값이 올랐을 거죠. 네. 그쵸. 그죠? 그렇죠. 근데 20년 전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지금 과연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이 났을지 아니면 장담할 상패가 수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예. 있죠. 이게 개별성의 차이가 결국 변동성, 리스크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뭐 대표적인 어떤 주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우리가 보통 보면 네. 장기 투자 얘기할 때 10년 장기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10년 전에 주식 시장에서
정말 이 주식은 우량주니까 장기 보유하면 돈 번다 그러고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이 한 6, 7개가 있어요. 네. 모든 증권사마다 이 종목은 정말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 그 종목이 뭐냐? 대표적으로 일단 S전자. 오케이, 소영 씨. 그다음에 두 번째 철강 회사인 아, 그다음에 H자동차.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땡땡전력, 어. KTN땡, 아, 땡타이어. 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다 우량주로 우량주. 추천했어요. 지금은 네. 어떻게 돼 10년 있어요? 지났어. 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현정님 너무 궁금하죠? 네. 땡 반토막. 진짜? 진짜요? 와, 네. 그다음에 H자동차 네. 아, 반토막. 대박. 그 뭐 액면 분할한 거 아니었어? 그다음에 땡코. 땡타이어 네. 네, 제자리. 제자 S전자. 와, 그럼 다 뻥. S전자는 2.8배 정도 올랐어요. 몰랐어. 그렇구나. 제가 지금 남았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 그럼 그 기업들이 무슨 망했느냐?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지금 기업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량 기업이고. 네, 지금도 우량 기업 소리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장이 있어야만 오르는 건데 10년 동안 제자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폐 가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가 난 거죠. 반토막은 더 하네. 이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아파트가 답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공동- 특히나 아파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쏠리고 그런데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파트가 뭐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는 게 그 진입 장벽이 무슨 너무 문지방 높아. 넘어 다니듯이 넘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주택이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이걸 이제 마련해 두면 뭐 2년마다 전셋집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사 비용 아끼고. 살 수 있다라는 이것도 해결이 맞습니다. 가능한 어찌 보면 집도 해결이 되면서 투자도 해결이 투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신의 능력으로 그 주식을 정말 골라서 샀다고 하더라도 1주택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는 사용 가치라고 하는 특수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가 7억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전세를 만약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집을 너무 사고 싶어. 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면 바로 3억을 투자하면 돼요. 자, 이 3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갭. 갭. 리스크. 정확하게 맞아요. 갭이 실제 투자 금액이에요. 근데 주식 10억 원어치에 투자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오, 최악이야. 이 10억은 10억 다 줘야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뭐 서울의 아파트 지수가 지난 35년간 70배가 오르고 주식은 100배가 올랐다 이러면서 주식이 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지수는 모든 주식을 다 평균 낸 거니까 지수는 올라가요. 주식은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쓸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 수익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월세, 전세 그 비용은 빼야 돼요.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성공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택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맞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실거주도 돈이 든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는 거 생각하고 같아요.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엄청난 돈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충당하냐가 중요한 어디서 건데 나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시드머니, 실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 돈.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지금 뭐 아파트 얘기를 하니까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막 그 숫자가 커졌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시드머니 1억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1억을 넘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네. 그 우리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 평균해서 네. 대졸 초임 연봉을 따져보니까 3,57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달에 얼마냐면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300만 같아요. 원 정도. 네. 한번 좀 빨리 모아보자라고 독한 마음을 먹어서 만약에 3년 안에 모아보자 1억을. 그러면 얼마를 내야 아우. 되냐면 한 달에 269만 원을 모아야 돼요. 와.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사회초년생들한테는 4년에 모으려면 월 199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만만하진 쉽지 않거든요. 않죠. 한 달에 200인데. 그래서 5년입니다. 5년이면 158만 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그냥 예금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죠. 네. 뭐 여기에 뭐 아니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도 사회초년생 때 그랬고 이게 뭐 사람들이 흔히 막 통장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웃기다. 다 막 퍼가요 해가지고 텅 비네. 통장이 된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 네. 그래서 로그 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뭐 이런 네. 얘기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모으기가 다들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가 왜 직장 생활 그래도 꽤 했고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그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명 내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오적. 오적. 내 통장에도 오적이 있구나. 오적이 있어. 자, 그 오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는 거를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아, 내 잘못이었어. 아. 나노. 나눔. 나눔이죠, 나눔.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거 없다. 만들면 안 되지. 전 나도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우리가 마통이라고 하죠. 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을 샀거나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박수. 그거는 잘한 거야. 아,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어딘가 자산으로 바꿔놨으니까 잘한 건데 가방 몰았다. 사고 차 바꾸고 해서 마이너스가 커졌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보는 순간 저축은 싹 입맛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있는데 무슨 저축을 하냐. 오, 네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입니다. 할부 자주 하는 분. 왜 무이자 할부? 자, 무이자 할부를 쓴다는 것은 물론 이자는 없어요. 굉장히 알뜰한 소비인 것 네. 같은데 심리적 소비. 무이자 할부를 쓴다는 것은 비싼 물건을 너무 과감하게 사게 한다는 거죠. 맞아. 할부하면 할부하면 과감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또 과감해진 이유가 뭐냐? 에이, 그냥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소 마켓에 팔면 된다. 아 맞아 맞아. 또 뭐 이러니까 더 과감해진다. 네네. 심지어는 채소 마켓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면요. 내 취향을 안 사고 어느새 대중의 취향으로 물건을 사요.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래. 어디서 많이 네. 본 것 같은데? 나 지금 뼈가 너무 아프네. 지금. 그래서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다 네. 우리가 한 번씩 했던 나눔. 짓이에요. 나눔. 신발장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 네. 또 그러니까 있나요? 자, 세 번째는 할인의 유혹에 빠지다. 할인 너무 좋은데. 할인 너무 좋죠. 네, 너무 네, 좋아. 할인. 할인을 안 받으면 왠지 좀 섭섭하죠. 네. 손해본 것 같죠. 그죠? 네. 막 이건 사야 돼. 막 충분구매. 툭불원 이런 거. 현대인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면 그냥 삽니다. 맞아. 그리고 사놓고 언박싱 해놓고 보니까 필요한 게 아니네? 안 써. 네, 그럼 다시 또 채소 마켓. 맞아요. 이거에 또 악순환. 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네. 카페인 중독입니다. 이건 약간 이건 나 뭐예요? 약간 커피 먹는 거? 네. 카페인 중독 커피 값이 얼마나 된다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카카땡, 페이스땡, 그 카페인 그거 왜요? 인땡땡 그램을 얘기하는 거. 그게 왜요? SNS 중독. 자, 그건 안 되는데? 오늘도 멋진 사진 하나 안 올리면 뭔가 좀 불안하고 나가야 되구나. 나가 소비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죠? 예쁘게 네. 입고 좋은 데 가. 자연 사진 막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돈이 없나 이런 생각이 아. 그래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돈을 쓰게 돼 있어. 그것도 맞네. SNS. 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목적 없는 저축. 목적 없더라도 저축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저축을 왜 하세요? 저요? 사실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단 대부분 분들한테 저축을 왜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네, 무조건 아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자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저축은 만기가 되면 굉장히 큰 소비가 일어납니다. 남자분들은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바꿀 때가 됐어. 바꿀 엔진이 때가. 수명을 다한 것 같아. 그날 그런 따라. 성향이 좀 있는 그날따라. 것 같아. 우리 여성분들 적금 만기다. 백화점에 가면 이상하게 가방이 눈에 들어. 사야 될 것만. 본능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면 아니까. 가격을 딱 확인하잖아요. 가방의 가격을 깜짝 놀랍니다. 비싸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야. 이거는 신의 내 계시다. 거라는 운명이야. 이건 신의 계시. 운명이다. 운명이다. 빠바바바. 그래서 목적 없는 저축은 결국 열심히 모아서 한번 세게 지르는 소비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사실 또 목돈을 모으는데 뭐 이런 거 아무리 아껴도 사실 주식이나 정말 뭐 암호화폐 아니면 요즘 뭐 맞습니다. 적금 이게 언제 하냐 너무 이자율이 낮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세금도 많죠. 적금으로 목돈이 저는 항상 그 뭔가 이야기할 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비유를 해야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면 11,000km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륙. 이륙을 이륙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행기가 되게 그 무거운 기체를 상공 11km까지 띄워 올려야만 그때부터 저항 없이 네. 800km로 날아가거든요. 순항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1억까지 시드머니를 만들 때 뭐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코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1억이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야, 진짜 비유를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거는 황재성 씨가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요. 날 인정해주는 사람. 오늘 저희가 선생님 때문에 재테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개념을 잡아본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좀 몰랐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기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좀 확신이 안 갔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배워서 좀 더 좋은 내 집 마련에 좀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맞아. 예. 네. 네, 저를 비롯해서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께 좀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 또 끝으로 재테크를 준비 중인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 집 마련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아무리 집값이 높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회의감 갖는 것을 경계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아는 것이 돈이다. 더욱더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테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충전해 주신 김경필 선생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네. 책방을 하고 이렇게 책 부자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부럽죠? 저도 뭐 이제는 어느덧 코미디언 16년 차가 되다 보니 하나하나씩 쌓다 보니 캐릭터 부자가 되더라고요. 맞아. 한 거의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대표작으로 이제 일단 좋아하는 거 이경영부터. 엄청 많은데. 자, 이성균. 네, 반갑습니다. 저 그거 좋아해요. 제 성인은 깝스도 한번. 내 방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니 험한 걸 보기 싫으면 입 다물고 흩어져. 좀 그렇죠? 감금이 됩니다. 어머니가 한국분 선배가 네, 아무튼 옆에 계신 또 네, 효정 씨는. 저도 직업이 모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받고 본의 아니게 옷 부자가 됐어요. 오, 나 이거 궁금해.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부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책 부자, 개인기 부자, 옷 부자는 다 좋지만 뭐니 해도 근본적으로 머니 부자가 결국 그 얘기 하시려고 저희를 갖고 놀았군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실 선생님을 아주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분은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김경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반응이 좀 좋았다는 뜨거웠죠. 이야기를 네. 들었기 때문에 다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이 강의가 좋았던 것은 그 선생님들별로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그 열어놓는 분들이 계시고 예, 예. 정해줘. 이거 딱 맞아, 먹어. 맞아. 당근 먹어. 오이 먹어. 시금치 빼. 약간 이런 분들 계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단호박처럼 말씀을 단호박. 해주시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았어요. 정신을 많이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별히 또 시드머니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잘해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단호박 컨셉 2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잘 쓰고 잘 모으는 부자 되는 공식입니다. 와, 이거는 제 삶의 모티브와 똑같습니다. 잘 쓰고 잘 모으고. 네. 근데 어떻게 잘 쓰기도 하면서 잘 모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네. 분명히 예전보다 벌이는 더 나아졌는데 네. 계속 돈이 모자라요. 맞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100%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 바로 돈 공식, 그 돈 관리의 베이직 공식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식이 선생님들한테는 다 있으십니다. 맞아, 그 맞아. 공식만 우리가 외우면은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통장에 그냥 두면은 맞아요. 그게 저축 아니냐? 어디 뭐 소비 한번 줄여보려고 노력 안 해본 분 없잖아요. 돈을 안 쓰려면 진짜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없앤다고 안 쓰겠습니까? 돈 관리의 기본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 적금 하잖아요. 사이판 가죠. 그런 거는 저축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된다, 걱정돼.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때 타는 돈을 딱 떨어지고 내는 돈 지저분하게 내라. 소름 끼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목돈을 만들어서 똘똘한 1주택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드머니,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네. 그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 목돈 만들기의 클래스, 바로 저축입니다. 저축. 기본인 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축은 누구나 다 하고 네. 있지 않나요? 우리 혜정 씨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저축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네, 텐데 네. 저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저축은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되게 무서운데 아니 뭐 그냥 있는 돈을 있는 돈을 네 모아두는 거 아닐까요? 모아둔 어디다 모아? 뭐 은행이나 뭐 저금 금고? 뭐 적금 뭐 이런 그렇죠. 걸로 적금. 예, 맞습니다. 예. 혜정 씨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축을 그냥 내가 안 쓰고 통장에 그냥 두면은 맞아요. 그게 저축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쓴다 그래서 그게 저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축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저축은요. 자산으로 가는 돈을 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 집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저축이.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이나 또는 뭐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저축이라면 그게 저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여행을 가려고 또 친목계 이런 걸로 만든 것은 결국은 모아서 세게 한번 소비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크게 써보겠다. 네, 그거는 내가 사고 저축이 싶은 아니에요. 뭐 이어폰 이런 거 사려고 뭐 한 5만 원씩 몇 달 모으고 이런 거는 저축이 아니다. 저축이 아니고 연기된 소비다. 연기된 소비. 뭐 전문 용어로 총알장전이라고 하죠. 한번 세게 갈기자. 네. 위스키 면세점에서 세게 하는 연사로 쫙 예. 이렇게 하려고. 제대로 갈겨야지. 연기된 소비. 돈 관리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법제도에 보면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있죠. 예.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네. 돈 관리에서는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비 추정의 법칙은 뭐냐? 확실하게 저축을 하지 않은 거는 다 쓴 걸로 본다. 자산화가 안 되면 그건 언제든 쓰게 돼 있다. 언제든 쓰게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남아도는 돈 그거 저축되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물스물스물 네, 조금씩 없어집니다. 녹아 죽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쓴 게 저축이 아니고 저축 안 한 게 다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똑같은 느낌이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예를 들어 타이트하게 한 달 제가 얼마 쓰는지 아니까 그 금액만 빼고 다른 걸 다 저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내가 쓸 용돈만 갖고 있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더라고요. 안 쓰게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명하게 사셨네요, 계속. 근데 왜 돈이 안 모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 핸드폰을 좀 빌려주세요. 영문이 깔려있으면 아 그래요? 하나. 지금부터 네. 돈 관리 베이직 공식의 그 첫 번째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목돈의 공식입니다. 네. 목돈의 공식. 자, 목돈이 아닌 푼돈을 자꾸 만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월급의 3배 이상의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합니다. 심리적으로. 내 월급의 3배.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상진 씨께 질문해 보겠는데 네네.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200만 원 딱 생겼어요. 뭐 하실래요? 피규어지 뭐. 갑자기 꽁돈 생겼는데요? 피규어, 자전거. 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시네. 아니, 진정성 있게 그냥 인간 오상진으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눈여겨보는 네. 스니커즈 바로 그겁니다. 요즘에 자꾸 신발을 사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200이 된 게. 근데 갑자기 근데 없던 돈이 생기면 저는 약간 눈여겨봤던 거. 그냥 약간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거. 맞아요. 그거를 사서 지금 뭐 약간 재테크 핑계를 좀 대고는 있지만 어쨌든 소비의 생각이 먼저 딱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천만 원은 다르죠. 2천만 원 다르죠. 무슨 생각이 번뜩 드세요? 일단 아내한테 줘야겠다. 돈이 생겼다는 걸 이실직고를 일단 하고 이것도 좀 나중에 진정성 걸리기 없는 것 전에. 같은데. 주인한테 보고를 하고 네, 일단 주인한테 1,800을 벌었다고 뻥을 친 다음에 200은 다시 스니커즈로. 바로 여보 그거예요, 난 선생님. 1,800이 생겼어. 바로 이거예요. 기승전 스니커즈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요즘에 핫해요. 선생님 잘 모르시나 봐요. 선생님, 내가 2천만 원 알려드릴게요. 벌었는데 자기한테 주는 선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목돈의 공식이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저축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저축을 하면 얼마 나와요? 1년 후에? 120, 240, 360. 물론 뭐 몇만 원 정도 이자는 붙겠지만 네. 요 정도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오상진 씨가 바로 소비를 생각했던 금액. 그 금액만 맨날 만기로 타는 거야. 그럼 딱 쓰게 되겠네. 계속 쓰게 되겠다. 이 돈을 모은다 훌륭해. 저도 20만 원짜리 해놨는데. 사이판 가자. 사이판 나왔습니다. 사이판. 와. 밤 나왔고 뭐 스니커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저축의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다 소비로 간다. 라는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을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딱 떨어지는 만기 금액을 타는 저축을 하세요. 잠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는 돈이 딱 떨어지고 타는 돈이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타는 돈을 딱 떨어지고 내는 돈 지저분하게 내라. 이거. 아, 그러니까 뭐 1,400원 막 이렇게 내더라도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모으기 저축을 해보자.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82만 3,930원을 내면 됩니다. 지저분해. 한 달에. 근데 금액이 좀 약간 지저분하잖아. 네, 반올림 하는데 대부분. 근데 탈 때는 딱 1,000만 원 타는 거죠. 괜찮다. 그럼 목돈으로 확 느껴지네요. 아, 근데 1,000만 원을 딱 타서 그거를 부서뜨리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아까 1000만 원 정도면 일단 뭔가. 암호로 허투루 쓰기가 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열심히 돈 모으는 나 내가 응원하겠다 해서 그 스니커즈를 본인한테 선물을. 예, 본인한테 선물 맞아요. 너무 좋다. 본인한테 선물 쿠폰이 들어있는 적금을 하세요. 그런 게 뭐예요?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는데 1,020을 타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1,020을 타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시겠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군요. 네, 근데 하여튼 1,000만 원이 아닌 1,020만 원을 타는 적금을 해서 딱 타면 1,02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재투자를 아까 상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20만 원은 한우를 사 먹어라. 그러면은 기분도 네. 좋고. 1년 동안 자기 고생한 나한테 보상을 하는 거지. 칭찬은 받아야 200만 원 스니커즈 사려면 1억 넣어야 잘해봐요. 1억 모아야 200만 원 네. 리워드 아니면 받을 수 근데 결국 그 리워드를 받기 위해 난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좋네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1,020만 원 하려면 84만 원 적금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목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허투루 안 쓰게 되고 맞아요. 좀 지키려는 어떤 본능이 발동된다. 맞아. 너무 깔끔하다. 자, 그럼 다음 공식은 뭔가요? 네, 다음 두 번째 공식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상진 씨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됐다. 나 형 혼날 줄 알았다. 그래. 아니 혼나는 게 아니고 네. 화제는 5분, 5분? 그다음에 외상은 1시간, 네. 뇌졸중은 3시간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골든타임. 역시. 쉬운 문제 내셨어. 아, 우린 진짜 어려운 문제 내시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해야 제일 좋은 저축이 될까 뭐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 그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저축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구나. 저축의 골든타임이 인생에 몇 년 정도나 될 것이냐. 몇 년 정도 될 것이냐. 전한 20년? 20년 사회에 딱 진출하고 돈 벌기 시작해서 한 5년? 그거보단 조금 깁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저축의 골든타임은 바로 15년입니다. 네.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자,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네. 결혼하고 15년 지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단 한 푼도 못한다. 왜요? 라는 얘기죠. 15년 뒤에 무슨 일이 15년 뒤에는 몇 살이죠? 결혼하고 15년 지나면 집에 1m 한 70 정도 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섭구나, 애들이. 중고등학생 네. 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나서. 근데 15년이 생각보다 그럼 길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한다라고 근데 하는데. 이해가 돼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은 사람도 역시 15년 지나면 저축을 못 합니다. 뭐야, 똑같잖아. 왜요? 왜 아이가 똑같아요, 없는데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아이한테 쏟아붓는 시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를 안 낳았다. 네. 그러면 남는 시간을 뭐 하느냐? 네. 가만히 집에 있겠습니까? 레저, 문화, 또 외식,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보상심리. 스니커즈.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만 아이가 없는 집은 아이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딩크족 부부는 아우 이제 뭐 둘이 버는데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겠거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 아이 없으니까 둘이 이 세계 아주 스킨스쿠버 포인트를 다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돈을 거기다가 놓고 거기다가 그냥 쏟아부는 오로라 보러 간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돈이 하늘로 공중부대 근데 막 15년 동안 계속 열심히 저축을 했으니까 그런 심리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저는 그렇게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골든타임의 공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사회 초년생들은 아, 나는 지금 월급이 200~300밖에 안 되니까 네.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내가 나중에 승진을 해가지고 네.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막 400, 500, 600 받으면 그때 저축 많이 하겠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결혼하고 15년이 더 지나도 오래도록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들도 네, 있죠. 그렇죠.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 중에서 월급을 네. 받는 사람 중에 3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있거든요. 와, 고소득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가 교육이 시작돼도 좀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집에 딱 놀러 갔다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일단 소득이 그 정도 되면 네. 애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외국에 있구나. 네. 저기 뭐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데가 있어. 부모님이 돈 벌고 그놈들이 쓰는구나. 그렇구나. 자, 뭘 얘기하느냐?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무리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15년 지나면 저축을 거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축의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저 됩니다. 7년 남았어요, 7년. 결혼한 지 7년 됐으니까. 와,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진짜 빨리 해야겠다. 네,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저희가 계속 흥미로운 돈 관리 공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공식도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4가지 예산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네 가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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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생활비 예산이 있을 거고 뭐 직장인들은 한 달 용돈이 있을 텐데 한 달에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바로 못해. 그러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럽니다. 150에서 200?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럼 이게 150이란 얘기예요? 200이란 얘기예요? 그러네. 150에서 200이란 얘기죠. 그런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갔다 갔다 그러니까 매번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죠. 150을 쓰고 싶은데 자꾸 200을 쓴다. 맞아. 정답이었어. 그래서 4가지 예산의 공식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말이죠. 최소한 월 예산 3가지와 연간 예산 1가지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4개나 돼요? 이게 바로 4가지의 예산 공식이 되겠습니다. 월 예산, 월 예산. 월 예산. 월 예산 3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보통 고정 지출이라고 그러죠. 네. 네. 자, 여러분 고정 지출은 특별히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을 한번 딱 정해 놓으면은 그 금액 이상은 잘 안 나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교통비, 통신비, 대출 이자, 네. 공과금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산으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동 지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변동비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변동 지출이 예산이 없죠. 네, 왜 네. 변동 지출 예산이 없냐? 변동 지출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네. 네. 6개월치를 다 출력해 보세요. 6개월. 6개월 다 뽑아서 색깔을 칠하는 거야. 일단은 외식비, 네. 쇼핑 유흥비, 네. 문화 레저비 이 3가지를 한번 색깔을 칠해 보는 겁니다. 네.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혜정 씨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보면 뭐가 재밌느냐? 추억도다. 추억이요. 갑자기요? 맞아. 나 거기서 그날. 아, 내가 그때 거기서 뭐 거기서 이걸 먹었었어 이러면서 맞아. 추억여행. 추억 여행이에요. 그때 누구랑 갔었더라? 누구랑 갔었더라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이제 영수증 6개월치를 놓고 쭉 색깔 칠해가면서 한 달에 난 평균 얼마를 먹고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를 대충 파악을 했으면 내가 생각할 때 적절한 예산을 거기서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더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월 예산 3가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예산을 한번 요거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선생님 이런 제가 게 대단하신 겁니다. 판례를 준비해 왔거든요. 선생님 이런 개인의 그런 대박, 비밀스러운 대박. 시크릿한 뭘 것들을 얼마나 이게-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대박.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눠놨죠? 네? 네, 한 보시면 달이에요? 한 달에 한 달입니다. 한 달. 진짜 한 달. 세부적이야. 머니 트레이더인데 75를 쓰세요? 네. 자, 세부적이야. 일단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외식비 3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배달 예산 10만 원. 와. 치킨 예산, 치킨 예산. 여기 보면 쇼핑 유흥비 예산 안엔 올리브땡 예산이 제가 따로 진짜 있어요. 신기하다.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기타 쇼핑 예산이 있고 자, 문화 레저비 안에는 별다방 예산이 있습니다. 네. 사람도 만나고 하시니까. 예산을 쓰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답답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고 약간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저렇게 짠하다. 이제 짜놓으니까 약간 숨막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소비를 하더라도 소비 염려증이나 죄책감이 없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허락. 예산 안에서 예산 안에서 쓰니까. 아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되는. 예산을 한 1억을. 또 이 머리 쓰는 사람들 있다니까. 물론 돈은 없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가 이 변동 지출의 기본이기 때문에 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라. 네. 네. 본인하고 게임을 하듯이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김경필 트레이너님, 네, 월 예산을 저희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연 예산은 어떻게? 네, 연간 예산이라는 거, 이 연간 예산이 바로 계절 지출이라는 겁니다. 계절 지출. 계절 지출이 뭐냐? 매달 사용되는 금액은 아닌데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지출이 있어요. 아 그럼 뭐 여름 겨울 아닌가요? 그게 뭐냐?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명절, 아, 명절 그렇죠. 그다음에 계절이 여행과 휴가, 네.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겨울 의복비. 아, 겨울의복은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판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것도 아니, 좀 창피한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목돈이 나가는 종목들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1년간 이 계절 지출 예산을 설정한 겁니다. 오. 오 생각보다 진짜 세게 나가네. 그러네. 자, 요 4가지에 1년에 670만 원 정도가 나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버이날은 잘 안 챙기시네요. 어버이날은 이벤트에 들어있죠. 이벤트. 아 그건 또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 들어있죠. 아, 이게 진짜. 촘촘하게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러네. 그다음에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생일. 가족 생일 그 정도 챙기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 우리 옷 사는 거는 하절기에는 그냥 뭐 내 용돈 쇼핑 유흥비 예산에서 그냥 쓸 수가 있는데 맞아. 11월, 12월에 뭔가 하나 장만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목돈이 나가고 맞아. 아, 미리 예산을 정해두니까 진짜 쓸 때 마음이 좀 편하겠어요. 맞아요. 마음 쓸 때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계절 지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좋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월 소득의 1.5배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월 정해져 있네. 소득의 1. 300만 원 정도 월급 타는 분이다 그러면 한 400, 450 안 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4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를 그 통장에다가 붙여야 되느냐? 그러면 33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야 돼. 자동이체를 걸어요. 33만 원. 적어야 될 것 나 같아요. 펜을 여기 안 없네. 갖고 와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의 계속 외우고 있어요. 맞아요. 적으면서 또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계절 지출 통장 400만 원을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33만 원 자동이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명절에 얼마 쓸 거고 여행에 얼마 쓸 거고 이벤트에 얼마 쓸 거고 겨울의복비 얼마 쓸 건지를 나눠놔야 정신 똑바로. 내가 돈을 꺼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400만 원 통장은 만들어 놨는데 여행 시원하게 한 350 딱 땡겨서 써버리면 도무지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 반팔 입고 다녀야지 뭐. 어버이날 어머니 이거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하면서 2만 원. 2만 원 딱 문화상품권 만 원 하나 네, 드리고. 기프티콘 엄마한테 보내고. 아, 그럴 아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미리 저희처럼 이게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또 더 생각해볼 만한 네, 부분이 맞아요. 프리랜서한테 정말 필요한 팁이죠. 예. 그런데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장인들 요즘 월급을 12분의 1로 주질 않아요. 맞아요. 직장인들도 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돈 나오는 거는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프리랜서처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계가 상관없네. 네, 저희 잘 쓰고 잘 모으는 돈 관리 공식 혹시 더 남아 있나요? 네 번째 공식은 여기 더 지켜야 돼.
통장 정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통장 정리에 통장 정리. 요즘 여러분들 통장 통장 잘 몇 안- 개나 쓰세요, 우리 재성 씨는? 4개요. 4개. 네. 어서 뭐를- 주워 들으신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냥 저는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기분 느끼고 싶어서 그냥 개수 많아 보이려고. 통장 네. 개수 많게. 약간 그걸로 시작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가스비가 나가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좌가 다 틀려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예요. 나도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받을 때인데 그쪽의 편의를 고려해서 뭐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이렇게 맞아요. 흐지부지. 어떤 의미를 없이 네, 목적 의미 없어요.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돈을 나눠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뭐 네. 송금하는 거 뭐 무료라고 하면은 혼자 앉아서 속급 돈 관리 놀이를 소급 돈 관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심하잖아. 제가 그래요. 오늘 순살인데 완전. 제가 그래요. 우선 통장이 4개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첫 번째가 월급 통장입니다. 그렇죠. 있죠, 있죠. 월급 통장 있죠? 네. 자, 네. 근데 이 월급 통장의 용도가 네. 많은 분들이 아주 만능 통장으로 사용을 야, 하고 근데 있어요.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어. 항상. 통장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워낙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많아서 맞아.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급 통장의 용도는 말이죠. 네.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월급 통장은 돈을 안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월급 통장은 통장이 돼야 된다. 계속 쌓아놔. 제일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보통. 아, 그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이제 각종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브네 허브. 네, 허브 통장이죠. 되게 깔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월급 통장의 기능인 거죠. 네, 맞아요. 자, 이 소비 통장에는 바로 월급날 월급 통장에서 한 달 예산이 입금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산 배웠죠? 예산. 네. 예, 변동지출 예산. 그러면 그 자동이체에 예산이 걸어놓으면 입금이 딱 되는 거죠. 이 통장을 합쳐서 쓰고 있었네요, 저희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네. 연간의 이 비정기적인 계절 지출을 모아놓은 통장. 아까 말씀드렸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을 해서 네. 이번 달에 만약에 여행을 휴가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써야지라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여행을 갔다 오세요. 갔다 오고 난 후에 영수증을 모으셔서 이 영수증 금액만큼은 그 통장에서 꺼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장은요.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겁니다. 자, 만일 보너스나 상여금이 많이 들어오는 직장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따로 담아놓을 필요가 있는 통장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를 월급 통장에 남은 보너스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돈이 딱 들어있으면 어느 순간 그 돈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러면 말했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신발집으로 눈에 보이면 보내야겠다. 쓰게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게 없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라고 만들면 혹시 그 어떤 일을 본인이 만들어요. 생각하지 말아라. 바라면 이루어진다. 바람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자금이라는 말 자체가 잘 보시면 예비자금 언젠가 예비 상황에서 쓰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 예비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맞아요. 본인한테 여러분 혹시 네. 소영 씨는 돈 사랑하세요? 네. 바로 나오네.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싫어하냐 사랑하냐고. 재성 씨는 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네. 그럼요. 혹시 국어 사전에서 네. 사랑이라는 단어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 뭐 같은데. 아껴주고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만약에 않았습니다. 재성 씨가 돈을 사랑한다면 네. 돈을 아끼라는 아끼셔야 돼요. 배송 씨는 막 저는- 보내버리잖아. 전 돈과 불륜이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네. 돈을 증오했네요. 네. 돈을 아주 애증- 싫어하네. 애증의 관계였네. 자꾸 보내버리니까. 돈을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명언이다. 자, 오늘도 쉽고 정확하게 돈 관리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열띤 토론과 함께 또 학습 효과가 또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뜨겁네요. 네. 그런 시간이고 오늘 말씀드린 이 저축의 네. 기본적인 공식들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층 부자로 나가는 그 시간을 앞당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물가 폭등의 혼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신조어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휴포자 아세요? 휴포자가 뭡니까? 휴가를 포기한 자. 왜요? 여름 휴가 앞두고 항공비, 숙박비 같은 게 너무 올라가지고 올 여름에 휴가를 포기한 휴포자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그 직장인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게 지금 10,000원 시대잖아요. 네. 아세요? 뭐 한 그릇 그냥 밥 사 먹으면 10,000원, 짜장면도 10,000원, 뭐 어디 그냥 가가지고 맞아. 사 먹으면 전부 다 10,000원이니까 웬만한 점심값 때문에 지금 직장인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대요. 맞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힘든 물가 폭등의 시대, 통장이 텅텅 비는 통장이 되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꿀 정보를 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분은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얼마나 꿀팁들을 전해주실지 날카로우시죠? 기대가 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포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보니까 휴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고 네. 그건 사실 항공을 포기하고 숙박을 포기하고 네. 하는 거지 휴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휴가는 말이죠. 이럴 때 너무 비싸서 포기한다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어려우면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어허. 것이 바로 맞아요, 그 맞아요. 세상이기 그럼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휴가를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멀리는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그냥 휴가 때 보면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강아지 데리고. 휴가. 예, 그게 강아지 데리고. 바로 숙박을 포기하는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 여행이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또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또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이 네.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가지고는 하루 이틀 이상을 못 버티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처럼.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웃음이 싹 사라져요, 요즘에. 이거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너무 선생님 갑자기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전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물가 지수가 8.6%, 그다음에 유럽은 큰일 났더라고요. 7.5%.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바로 5.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진짜 큰 차이거든요. 지금 난리 났다. 아니 어쩐지 마트 가도 네.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뭐 조금만 사도 10만 원 이상이 맞아요,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량제 봉투 이제 사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진짜 몇 개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정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들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상진 씨가 얘기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어떤 공급망이 좀 붕괴가 되다 보니까 네. 에너지 이 가격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이 폭등한 것이 결국 생산자 물가를 자극을 해서 결국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금리를 지속해 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거의 0.25% 이하의 네.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부터 1%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부메랑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미국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달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이 좀 취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로 생필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보면 원자재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가 또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뭐 인플레이션이 뭔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뭔지 잘 알려주셨지만은 뭐 이게 어떤 건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뭐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네. 주십시오. 제가 재성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치킨 자주 드시죠? 아, 저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2번, 적으면 한 번씩 먹습니다. 그죠. 치킨을 2만 원 주고 사 먹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2만 1,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면 2만 1,000원이나 2만 2,000원까지도 저는 그냥 괜찮아요. 먹어요. 오케이.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원까지.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달에 5.4%, 네. 인플레이션 5% 시대가 현실화됐는데 이 5%라는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치킨을 2만 원짜리를 2만 1,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 이건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매달 받는 월급이 300인데 네. 하루아침에 월급이 285만 원이 된다면 그건 좀 선 넘는 거죠. 그건 좀 약간 상도덕이죠. 그거는 그거는 약간 봐봐, 여러분 진짜 빈정상하는 거예요. 10만 원씩 매년 올려줘도 저희가 너무 작아요 하는 판국에 그렇죠. 뒤로 간다? 타격이 진짜 크죠. 자, 이거는 이거는 그 출연료가 깎인다는 게 실제 출연료가 깎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300으로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적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이 월급을 주더라도 월급이 깎이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아. 그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월급은 네. 같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훨씬 그렇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주고 사던 물건을 네. 105만 원을 줘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근데 이게 아. 생필품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죠. 그럼 이제 확 와닿죠. 네. 혈압도 오르고.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러한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물가 폭등 시대.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납니다. 오, 자, 우리 복창 한번 하실까요? 네. 물가 폭등의 시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납니다. 주식 얘기할 때는 차라리 희망이라도 있었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너무 슬픕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맞아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좀 약간 심각한 거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소비를 우리가 뭐 줄인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적은 돈으로도 과거와 똑같은 만족을 할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혹시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소비가 네. 늘어나면 네. 행복도 늘어날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 원해서 사고 싶었던 거를 사면 행복감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만족이라고 하는데 소비를 늘리면 당연히 전체 총 만족은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네. 외식 5번 하는 집이 행복해요. 외식 1번 하는 집이 행복해요. 5번이 행복하죠. 아니, 5번이 행복하죠. 그래요? 네. 네, 5번이 행복하죠. 돈을 그럼 5배를 썼는데 행복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큰일 나지. 큰일 나죠. 돈 없는 그런데 거지. 문제는 외식을 5번 하는 집 애들은 밥 먹을 때마다가 투정을 부립니다. 그쵸 그쵸 그쵸. 뭐 고기가 질기네, 이 집 별로네 막 이런다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딱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잘 먹습니다. 네. 너무 맛있다. 이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외식 한 번에 만족, 효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행복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또 행복이 또 정비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한계 효용. 맞습니다. 예. 어. 소영 씨한테 제가 질문 네네네. 한번 드려볼 텐데 치킨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은 어떤 치킨입니까? 뭐 아무래도 후라이드 치킨? 옛날 통닭. 옛날 때. 저는 저 밥 비벼 먹는 거, 코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희귀가 아닐까 생각해요. 두 마리. 괜찮네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시기가 아닐까. 델타 EP.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네네. 맞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맛있는 치킨 잘 생각해 보면요. 네? 오랜만에 먹는 치킨. 참, 짐 빠지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치킨도 맛있죠. 그렇죠. 배고플 때 먹는 치킨도 맛있고. 오늘 경제학 강의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자린고비 스토리인데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증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중복적인 소비 그리고 잦은 습관적인 소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과를 앉은 자리에서 3개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첫 번째 사과가 제일 제일 맛있죠. 맛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과는 좀 왠지 맛이 좀 덜하고 세 번째 감동이 사과는 덜하죠.
뭔가 먹는 게 괴롭다. 네.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항상 첫 번째 사과와 같은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거를 조금 줄일 막아야 필요가 된다. 있다. 네. 모든 소비가 약간 처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돈 관리 네.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벌써 3년 차가 된 25세 임수연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돈을 모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멘토님께서 사회초년생은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월급이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되려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고 월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생활에 타격이 가지 않게 1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네. 와, 근데 진짜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상황인 분들이 참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58만 원 5년 동안 모아라라고 했던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소득의 평균 기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라 이분한테는 사실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고요. 네. 전 잘한 것 같은데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텐데 맞아요. 잘 아끼고서 잘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들쭉날쭉한 네, 상황도 그 상황에서 있다는 거. 네. 본인의 월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모은 그렇죠. 게 아니에요. 1년에 700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2천만 원이면 월 평균 55만 원을 모은 거예요. 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야단을 맞아야 될 만큼 못했다라는 네, 건 네, 아닌데 네. 이렇게 잘했다라고 막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 프리랜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모든 재테크의 기본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입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근데 이분은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잘 벌고. 잘 벌고. 아, 보소득. 잘 벌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더 중요합니다. 수입을 무슨 늘려야 되는 얘기냐면 거구나. 이분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자기의 소득이 확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재테크예요. 아, 이건 또 생각 못했네. 예.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아낄 것만지만 그렇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거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230이라고 하는 소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최고 맥시멈으로 해봐야 7, 80 이상 저축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직장인도 월급이 똑같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너스가 있으니까 맨날 들 수가 있어요. 맞아.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통장이 바로 저수지 통장이라는 거예요. 저수지? 처음 들어보는 통장이에요. 저수지 통장. 저수지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뒀다가 네. 가물 때 꺼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저수지 통장이라는 건 프리랜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수지 통장을 가지고 항상 230만 원을 꺼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달은 280이 들어왔어. 네. 그럼 230 꺼내서 50 남죠? 네. 저수지에 저수를 해놔요. 잘라놔야 되는 거. 잘라놔요. 그리고 200만 원이 들어왔어, 어떤 달은. 230을 써야 되는데 모자라죠. 그럼 저수지에서 30만 원 꺼냈어. 어머,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중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수지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30만 원을 꺼내 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을 좀 재밌게 해보자. 그러니까 1,000만 원 타는 적금 하지 말고 1,030만 원 타는 적금을 해보자. 1,030만 원. 조금 무리해서. 얼마냐면 85만 원 저축하면 1,030만 원이 나오는데 왜 1,030만 원이냐면 만기까지 딱 1,030만 원을 찾을 때 네. 1년 동안 고생한 본인에게 30만 원의 리워드를 하는 거죠. 선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30만 원 뭐 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고생한 딱 1,000만 원 만들었어. 네, 다시 집어낼래요. 다시 오, 100점, 100점. 아니면 그 돈으로 휴가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30으로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지금 여태까지 당일치기라도 배운 갈 내용들이 수 있죠. 있는데. 아, 예. 네. 선생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반성하세요.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전철 살아남을 타고 수 있다고. 전철 똑바로 차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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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39살 노태균입니다.
결혼하면서 작은 집을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지난 3년 대출 빚을 모두 갚느라 계속 통장을 유지 중입니다. 아이고. 최근 이직하면서 10년 동안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아 목돈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 돈을 잘 불려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생긴 이 목돈 똑똑하게 불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네. 벌써 3년 결혼 3년 차인데 네. 대출을 다 갚으시고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잖아요. 네. 혜정 씨가 보시기엔 이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대출해서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도 생기셨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왜? 왜요? 왜요? 자, 뭐냐면 대출을 너무 빨리 상환했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렇게 빨리 상환하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상환하면 안 되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주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인 주택에 너무 빨리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대출이 없다는 거는 대출을 좀 더 받았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엄청난 미래 기회비용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된다. 근데 대출 받으면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게 다 금리가 빚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싫어하고 무조건 대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명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 자, 착한 대출은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린 돈이 네. 나의 미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은 착한 빚. 아, 그러면 뭐 집 살 때 그렇죠. 가면 네.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주식도 빌려서 했는데 그게 막 오르면. 정말 오르면 그것은 좋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는데 막 말아 먹으면 이제 빚이 되는 거죠. 지금 나쁜 대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 나이가 이제 39세 신혼이라면 네. 대출을 조금 더 안고 좀 더 상위 입지에 사서 좀 더 대출을 오래 갚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3천만 원 목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라는 답도 주택이 이분이 목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더 올리는 쪽의 시드머니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와, 좋은 꿀팁이다. 네. 네. 자, 현재 뭐 집도 있으시고 3천만 원의 여유 자금도 있는 상태신 거니까 천천히 좀 잘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잘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48살 김정민입니다. 요즘 노후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 소득은 세후 700만 원 정도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험료, 아이들 교육비 등 320만 원 정도고요. 매달 생활비로 28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할 여유 자금이 없고 현재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 상태라 생활비를 줄여보려 해도 당장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 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의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도 자식한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은 야, 노후 자금은 이건 모든 인류의 고민거리 맞아요. 아닙니까?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네. 될지. 제가 상담을 하다가 아는 분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이래서 그러면 한번 지금 노후 생활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야 말도 마라. 숨만 쉬는데 300 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하셨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숨만 쉬는 거에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그렇죠. 사는 건데. 근데 은퇴하면 그 300이 나오지 맞아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이분의 고민인과 동시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인데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노후 자금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인데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노후 소득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후 소득. 그럼 은퇴를 안 자, 한다는 거. 노후 자금과 노후 소득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예, 예. 노후 소득은 왠지 노후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느낌인데요. 뭐꼭 그런 건 아니. 자꾸 노후 자금을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목돈 자산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된다. 노후라는 것은 매달 통장에 내가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내 생활비가 꽂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노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돈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라면 좀 큰 목돈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후 소득이라고 하면 그 조금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현금 흐름? 맞아, 현금 흐름. 매달 조금씩 나오게 만든 그 구조? 맞습니다. 네. 요걸 얘기하시는 자, 거예요.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개를 들어야 되나? 개요? 걔를 그럼 막 대모임이요? 20년 개모임. 그러니까 앞번호 뽑으면 좋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후의 소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완전한 은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빨리 하루라도 일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건 은퇴를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세미 은퇴를 해라. 그러니까 세미 은퇴가 뭐냐면 노후 생활과 적절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취미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쌓아서 뭐 그 일을 좀 하겠다. 물론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높은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노후 생활비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퇴 임박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늦어요. 네. 지금 20, 30대, 30, 40대 때 미리 제2의 잡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잡은 막 생계형 경제활동은 아닙니다. 뭔가 자아실현, 사회 참여,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파트타임이라도.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서글프다. 정말 내가 70, 80까지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60세에 은퇴하시고 연금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일하고 싶다였어요. 저희 엄마가 딱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완벽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트레이더님은 혹시라도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거를 꿈꾸고 계세요? 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라. 와. 저는 이제 그런 걸 꿈꿔요. 아무래도 또 뭐 작가니까 네.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쓰고 하는 일은 사실은 뭐 죽을 정년은 때까지 할 수 있지 없으니까. 않을까. 그럼요. 긍정이네요. 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아주. 근데 문제는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 화이팅. 요즘 참 마음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웃으면서 새롭게 의지를 또 다지고 어쨌든 우리가 또 겪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네. 좀 잘 버텨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허리에 벨트 있잖아요. 네. 구멍 딱 한 개 정도만 조인다. 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우리가 각오하고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든든하네요. 네. 든든합니다.